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읽기,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이라는 제재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목표가 창의적 읽기예요. 창의적 읽기란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며 읽는 것, 그것을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혹은 새로운 결과를 산출할 목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통합하여 읽는 방법을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이라는 제재, 즉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우리는 글쓴이가 제안하지 않은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은 로봇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는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빼앗기면 우리의 행복감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우리 독자가 보충할 것이 없는지 시정할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도 글쓴이의 생각이 뭔지, 그 대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것이에요. 내용상으로는 그 점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이 글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본문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글의 갈래가. 그런데 논설문이라고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굉장히 설득적인 글이에요. 원래 설득적이라는 것은 뭐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 즉 논설문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은 설명문임에도 불구하고 설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개인적 차원에선 이런 대안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돼라고 설득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득적입니다. 그리고 설명문이니까 당연히 설명적이겠죠? 그거는 맞는데 또 인과적인 성격도 있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진행해요. 자, 원인은 뭡니까? 로봇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뭐냐? 로봇 시대에 나타날 일자리 감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할 점은 뭐라고요?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더 추가해야 할 대안은 없는지,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인지 요것을 중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은 로봇 시대의 현상을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기자 일을 대신하는 퀘이크봇, 군사 로봇, 드론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로봇 시대의 현상을 필자는 제1기 기계시대와 제2기 기계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1기 기계시대는 그냥 인간의 하는 단순한 일을, 그죠? 기계가 대신한다. 그래서 단순 노동을 제1기 기계시대로 보았고요. 제2기 기계시대는 인간의 이제 고도로 성장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의 일자리도 로봇이 가져갔다. 그래서 현재는 제2기 기계시대다. 제2기 기계시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인 정신적 업무, 지식 기반 업무까지 로봇이 대체할 수 있으므로 현재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퀘이크봇과 같은 것이죠.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아니다 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입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설명문의 구조가 처음, 중간, 마지막이죠.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산업사회의 변화,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산업사회. 현재 우리는 3차 산업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면 1차 산업사회, 2차 산업사회, 3차 산업사회가 있는데 1차 산업은 뭘 말해요? 자연을 이용한 산업.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을 말하겠죠. 2차 산업은 우리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기계가 대체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 이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3차 산업은 우리 인간만의 고유 영역, 고유 영역인 서비스업을 말하겠죠. 의류업도 이에 해당하고, 교육업도 이에 해당하고, 혹은 기자와 같은 일, 이런 일들을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현재는 로봇이 3차 산업까지 대신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관적 전망은 인간이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냐, 이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서 일자리는 로봇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로봇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부가가치 가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라고 하죠. 그럼 부가가치는 뭐냐? 사회 전체 이익이에요. 부가가치, 사회 전체 이익이 크기 때문에 역소득세를 물려서 우리에게 복지 정책으로 국가에서 돈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일하지 않아도 아주 많은 시간을 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망해요. 이게 긍정적, 낙관적 전망이죠. 하지만 필자는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행복에 이를 수 없고 정신적인 이유, 즉 만족감과 같은 행복감 때문에 살 수 있다. 로봇이 발달하여서 고부가가치를 내서 그 역소득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이 주는 행복감은 자존감, 그 다음에 정체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자리는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일자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냐? 그 해결 방안을 마지막에서 보여주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내용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맨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가 뭡니까? 로봇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라는 문제를 제기해요. 처음 부분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이 로봇 시대에 인간을 대신한 로봇의 사례, 일자리를 빼앗긴 사례를 쭉 나열합니다. 세 문단에 걸쳐서 나열하고, 중간 이 부분에서는 로봇 시대에 대한 로봇 시대에 대한 전망,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낙관적 전망은 일자리 총량을 유지하면 된다. 즉 사회적 차원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 그래서 로봇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재분배하면 된다. 그러면 소비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삶은 더 안락해지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비관적 전망,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입장도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물질적인 것만 충족되면 행복할 수가 없다. 즉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만족감, 다시 말해 행복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 시대에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감에 이를 수는 없다. 따라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선 해결 방안을 내놔요.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이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만을 강조한다는 게 이 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안이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좀 더 조화를 이루어야지 확실한 대안이 되는데, 이 글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체 구조는 뭐라고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사례,
대안의 구조로 이어져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해 두시고 세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 읽어볼게요.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변화가 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유법을 사용했네요.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을 사용했죠. 비유법을 통해서 일자리 시대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된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기의 기계시대를 열었다면, 그러면 제1기의 기계시대는 뭘로 인해서 등장한 거죠?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제1기 기계시대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제2기 기계시대인데, 제2기 기계시대는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1기 기계시대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제2기 기계시대는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제2기 기계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제2기 기계시대라는 거죠. 제1기 기계시대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죠. 저임금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1기 기계시대는 육체 노동을 대체한 것이야. 하지만 2기 기계시대에는 그동안 인간의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겼던 업무마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했다. 그러면 제1기 시대는 단순 육체 노동을 로봇이 대체한 것이라면 2기 기계시대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 즉 전문직까지 로봇이 대체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문단 봅시다.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이미 인간을 이기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2기 기계 시대에 등장한 것이죠. 기계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 운전자 없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 자, 산업 현장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 또 재난구조 로봇, 군사 로봇, 이런 것들이 제2기 기계 시대에 인간을 대체한 로봇의 일이죠. 그리고 위에서 말한 거 이거 뭐죠? 기계학습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이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스스로 학습하여서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업 능력을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알파고. 알파고의 사례죠. 이 알파고가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긴 사례. 이것이 모두 뭐야? 제2기 기계시대에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 사례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로봇 시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처음 문단입니다. 처음 문단에서는 이제 로봇 시대를 맞이했는데, 제1기 로봇 시대는 단순한 육체 노동을 로봇이 대체했다면, 제2기 기계 시대는 인간의 고유하고 지적인 정신적인 영역까지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그 사례로 재난구조 로봇,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 군사 로봇 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요. 여기가 처음 부분이었고, 그 다음 중간 부분 볼게요. 제2기의 기계시대에는, 이게 바로 제2기 기계시대죠. 인간의 고유한 정신 능력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 사례가 위에 나왔어요.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인지적 판단이나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넘보기 시작했다. 위에 나온 사례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자, 그러면 3차 산업은 우리가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하죠. 뭐 의사가 하는 업무 혹은 교육 업무 이런 것을 3차 산업이라고 하고, 그러면 2차 산업은 대량 생산하는 것. 대량 생산. 그러니까 2차 산업은 기계를 이용한 거고요. 그럼 1차 산업은 뭡니까? 1차 산업은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산업. 그래서 뭐 농업이나 어업 이런 걸 말하고요. 2차 산업은 기계를 이용해서 원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는 산업, 이것을 우리는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을 말합니다. 자,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다. 그럼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많이 창출한다. 다른 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은 경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높은 영역,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 뭐 기자와 혹은 의사 뭐 이런 일이겠죠.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해서 일문단의 한 내용을 일문단에서 이제 거론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이런 회계사, 세무사, 교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면서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이라는 거죠. 이런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다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 언제는? 일기 기계 시대에는. 일기 기계 시대에는 이런 것만으로 충분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경쟁 상황과 시장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현대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그래서 또 구체적인 사례로 2기 기계 시대에 직면한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2015년 3월 30일 새벽 2시 캘리포니아 주 인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진 발생에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작성자가 사람이 아니라 퀘이크봇. 이게 바로 제2기 기계 시대에 전문성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로봇이 대체한 사례 1인 거죠. 로봇이라는 퀘이크봇이 보다 빨리 지진 발생 기사를 보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즉 기자가 했다면 이렇게 빨리 이 보도를 전달할 수는 없었을 건데 퀘이크봇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인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퀘이크봇의 사례로 보자면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경쟁에서 인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진, 스포츠 경기 결과, 증권 시황에 대한 보도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보도는 로봇의 일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보도는 로봇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 빠르기 때문에.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AP통신 등 유수의 언론기관에서 수많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사 작성 로봇은, 즉 퀘이크봇은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사람 기자가 쓴 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해내고 있다. 수년에 걸쳐 훈련받은 기자들만이 하던 취재와 기사 작성의 고유한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이 글을 쓴 구본권이라는 작가가 바로 기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죠. 그래서 제2기 기계 시대에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가가치가 높고 전문성이 높은 직업인
기자의 일도 퀘이크봇이 대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퀘이크봇은 단 5분 만에 기사를 작성해 놨다. 이런 사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AP통신 등 유수한 언론기관에서는 이미 퀘이크봇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실험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에서는 사람과 차이는 없대요. 그러니까 퀘이크봇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게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퀘이크봇의 사례를 통해서 제2기 기계시대에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전문성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로봇의 일에 대해서 보여줬고요. 다음 예로 들게 의사와 약사의 업무입니다. 의사와 약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대 국내에도 도입된 의약품 안심 서비스는 과거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던 전문 업무를 훌륭하게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의약품 안심 서비스도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거죠. 퀘이크봇도 로봇이 대신하는 거예요. 투약 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약을 처방받거나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약을 복용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효율적이다. 뭐가요? 의약품 안심 서비스가요. 전문가의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죠. 그동안 전문가들이 맡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는 퀘이크봇과 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들었지만 그 분야 외에도 일자리 구조 변화는 일부 직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 변화는 제조업 영역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가 뭐라고 그랬죠? 3차 산업 분야라고 했죠. 농업과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의 일자리마저 로봇에 내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하냐? 농업을 제조업이 이를 다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대체한 것처럼 이렇게 발전해 왔죠. 1, 2차, 3차.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을까? 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1차 산업을 2차 산업이 대체했고 2차 산업이 3차 산업이 대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자리를 유지해 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또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낙관적이지 않다. 비관적이다. 4차 산업은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앞날은 더 암울하다. 산업사회는 이들에게 단순 노무나 판매직 같은 제조업,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말해줬어요. 그 답은 뭐다? 부정적이다. 4차 산업은 예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부정적, 비관적, 비판적 같은 말이죠. 자, 다음 문단 중간 2는 화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처음 부분에서 로봇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그 사례로 퀘이크봇이나 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중간 2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이 바로 이 문단의 화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 라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봅시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 이것은 일자리 감소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겠죠. 사회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 이것은 일자리 총량을 유지하면 돼 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1차 산업 다음에 2차 산업이 일어났을 때, 2차 산업 다음에 3차 산업이 일어났을 때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더라도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 새롭게 만들어졌잖아. 그런 논리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다. 그럼 뭐가 개인에게 중요한 논의인가요? 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만약에 일용직 근무자예요. 일용직 만약에 근무자라고 합시다. 근무자 혹은 판매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로봇으로 인해서 내 일자리를 빼앗겼어. 그러면 내 일을 대신해 줄 무언가를 바로 대체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경제학자나 정책 계획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지 개인의 관심사는 아니죠. 개인의 관심사는 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관심사일 거예요. 개인들에게는 자동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일자리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역소득세나 기본소득세의 도입 또는 사회복지 확대와 같은 재분배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일은 덜하면서 소비와 같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 시대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들은 복지제도를 통해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역소득세, 기본소득세 도입, 사회복지 확대, 재분배 방법은 모두 복지제도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난다. 이것은 뭐야? 사회 전체, 즉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면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낙관론자들의 입장이죠. 하지만 일자리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할지 의문이다. 이게 필자의 생각. 노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등 사람의 정신 건강에 갖는 의미가 지대하다.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 필자는 노동이 갖는 뭐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어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로봇 시대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은 뭘 중시하는 거죠? 물질적 가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네요.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으로는 이게 금전적 수단이 바로 물질적 가치인 거죠. 미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그래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게 뭐라고? 필자의 생각입니다. 로봇 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금전적 수단만으로 보는 것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니야 라고 필자의 생각을 보여준 거고요.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로봇 시대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왜? 필자는 노동의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이죠.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은 권태의식, 죄의식, 피해망상증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게 현인들의 가르침이다. 자, 여기서 현인이란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성인과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현인 혹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혹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인들은 고된 노동은 너무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필자의 생각이고, 이런 필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국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의 말을 했어요? 간접 인용했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적당한 노동이 필요하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해서 그 부가가치, 높아진 부가가치를 재분배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입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인간은 일자리로 인해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국의 철학자 러셀의 말을 인용했고요. 또 현인들의 가르침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주장은 뭐예요? 인간을 행복하게 이르게 하는 것은 적절한 노동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적정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명약관화는 불보듯 뻔하다. 적정한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고요.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유산이나 기본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이게 바로 뭐예요? 물질적 가치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더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게 필자의 주장, 필자의 생각입니다. 필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을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아까 로봇 시대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안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즉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 된다. 이게 뭐지? 일자리의 총량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필자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죠. 일자리가 유지되어서 금전적인 가치만 충족된다면 이것은 일부만 해결한 것이지 인간 삶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인간 삶에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 대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냐라는 대안이 나오겠죠. 로봇 시대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첫째, 직업의 세계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또 질문했네요.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거는 뭐죠? 질문하고 답을 했으니까 무슨 법? 문답법이라고 할 수 있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했으니까 자문자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인식을 전환해. 모든 것은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그 현실에 적응해야 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돼. 현실에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돼. 혹은 탄력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라고 해도 이제 같은 말이 되겠네요.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실에 적응해 나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고요.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유연한 태도는 이런 태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두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냐?
첫 번째,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야 한다. 이때 인공지능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 수술의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비유법. 자신의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접목할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 이게 뭐죠? 첫 번째 역량 강화 뭐야? 자신의 기술을 자신의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접목할 다른 방법을 찾아가. 무엇같이 미세 수술의 로봇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껏 사람이 해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낼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등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 필요해. 이게 두 번째 방법이네요. 평생 직장이나 종신직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종신직은 뭐야? 평생 직장. 이제 평생 직장이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는 거죠.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유연성과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곧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져야 돼.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껏 내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지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을 유념하고 이제 유연적 태도를 가져. 그렇죠? 유연성을 가져. 유연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해. 인간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 맞닥뜨려왔지만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 헤쳐나왔다. 유연성은 불안 요소가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끝으로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덕성을 지닌 인물이 되어야 돼. 덕성. 아무리 로봇이 득세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사람이 담당하게 되므로 덕성을 갖춘 인간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곧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욱 귀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봇 시대에 인간이 일자리를 많이 빼앗기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낙관적인 입장에서는 물질적 가치를 높아진 부가가치를 통해서 국가에서 재분배하면 인간은 여유로운 삶을 살면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필자는 그것만으로는, 물질적 가치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으므로 직업으로 인해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유연성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지금까지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본문 학습했는데요. 이번 파일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파일에서 학습 활동과 문제풀이 일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